전화는 새벽 2시 17분에 걸려왔다. 나는 항상 한밤중에 전화, 대낮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끔찍한 소식을 전하는 불길한 징조를 두려워했다. 떨리는 손으로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수화기를 들었다. 이선우 여사님, 은혜종합병원입니다. 아드님, 김태우 씨가 뇌동맥류 파열 의심으로 입원하셨습니다. 곧바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상이 한순간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65세의 나이로 10년 전 남편의 죽음을 겪었지만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태우, 내 총명하고 착한 외아들이 죽어가다니. 이것은 자연의 섭리가 아니었다. 나는 코트 안에 잠옷을 입은 채 빗지 않은 머리로 병원에 도착했다. 접수대에서 이름만 겨우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손이 떨렸다. 굳은 표정의 의사는 나를 따로 마련된 상담실로 안내했고 그 뒤에 이어진 말들은 내 세상을 산산조각냈다. 대규모 동맥류입니다. 아무런 징후도 없었고 손 쓸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가셨습니다. 이미 가셨습니다. 내 태우가 가다니. 몇 시간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서류를 처리하고 어떤 어머니도 내려서는 안 될 결정을 떠맡는 동안 정오가 다 되어서야 태우와 결혼한 지 10년 된 아내 윤서현이 도착했다. 성을낫으로 눈을 가린 채 비싼 마니큐어를 칠한 손톱으로 핸드폰을 조급하게 두드렸다. 교통체증이 있었어요. 라고 그녀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민준이를 봐줄 사람을 찾아야 했거든요. 나는 이미 민준이의 학교에 전화해서 담임 선생님과 통화했고 민준이를 가장 친한 친구네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내도록 해두었다. 서연이 이 일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이 아빠의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은 내 아들이 결혼한 여자의 슬픈 전형이었다. 태우가 떠났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완벽하게 립스틱을 바른 서현의 입은 놀라움에 작은 오자를 만들었다. 그녀의 손은 목덜미로 날아갔고 내가 여러 해 동안 며느리의 계산된 연기를 관찰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보였을 제스처였다. 하지만 어제만 해도 괜찮았잖아요. 서현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저녁도 같이 먹었고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잘 자라는 인사도 못했네요. 잠시나마 진심 어린 후회가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듯 했으나 곧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바뀌었다. 안도감, 계산. 어떤 감정이 솟아올랐든 곧 더 적절한 충격의 표정으로 가려졌다. 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장례 절차에 대해 질문하러 병원 직원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는 자리를 피했다. 태우의 유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서연은 묘하게 냉담한 태도로 내게 미루었다. 어머니가 태우 씨가 뭘 원했을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저녁이 되자 태우의 시신이 장례식장으로 옮겨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박정훈이 도착했다. 태우가 로스쿨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이자 그의 개인 변호사였다. 그의 진심 어린 슬픔은 충혈된 눈과 나를 안아주는 굳은 포옹에서 드러났다. 태우가 세상을 떠났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정우는 속삭였다. 월요일에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나는 슬픔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서연에게 돌아서서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녀는 연습된 듯 침울한 고갯짓으로 답했다. 조만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정우는 조금 전문적인 어조로 돌아와 말했다. 태우 씨의 유언에 따라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현은 이 말에 자세를 바로잡으며 성을라스 뒤에 의심스러울 정도로 메마른 눈가를 닦았다. 네, 물론이죠. 내일이라도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내 손주에 대한 언급은 슬픔으로 가득 찬
내 정신을 꿰뚫었다. 태우의 사랑스럽고 예민한 아들 민준,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벌써부터 모든 것을 빨리 정리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 민준이에게 직접 말해줘야 해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같이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서현은 재빨리 대답했다. 제 아들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에 살짝 강조된 그녀의 목소리는 내게 잊히지 않았다. 그것은 익숙한 역학 관계였다. 헌신적인 어머니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위해 민준이를 통제하면서 실제 양육은 태우에게 미루고 점점 더 내게 맡겼다. 민준이는 어머니를 아주 좋아해요. 서현은 인위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덧붙였다. 지금이야말로 민준이가 할머니를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할 때죠. 그녀의 조종은 나에게 너무나 투명했다. 30년간 심리학과 교수로서 나는 그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인간 행동을 연구했다. 서현은 이미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내가 육아를 위해 계속 이용 가능하게 만들면서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고 있었다. 병원을 떠날 때 나는 서현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고는 다른 전화를 걸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 그 방심한 순간 연기할 관객이 없는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충격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평가만 있을 뿐이었다. 마치 체스 게임에서 다음 수를 계산하는 사람처럼 나는 돌아섰고 내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내 손주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기껏해야 불편함, 최악의 경우 기회로 여기는 여자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태우는 이 시나리오를 미리 예상하고 나와 아들을 우리 둘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마침내 인식한 이 여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 두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나는 아들의 장례를 준비하며 슬픔의 안개 속을 헤쳐나가면서 태우의 통찰력과 서현의 기만 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 밤 텅 빈 집에 홀로 돌아와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가슴에 안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헤쳐나갈 힘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민준이를 위해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민준이를 위해 강해져야 해. 서연의 행동에는 내 보호 본능이 모두 발동되었다. 내 손주는 아버지를 잃었다. 나는 그가 할머니마저 잃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 어느 때보다 나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끔찍한 한밤중의 전화가 내 세상을 산산조각 냈지만 며느리의 아들 죽음에 대한 반응이 뭔가 미심쩍었다. 태우는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해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때 아닌 죽음 전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나는 어머니로서 나에게 가장 큰 도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했다. 나는 65년 동안 여러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진정한 슬픔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다. 슬픔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이는 안으로 무너지고, 어떤 이는 격렬하게 분노하고, 어떤 이는 묘하게 평온해진다. 하지만 꾸며낼 수 없는 진정성이 있다. 교회 앞 좌석에 앉아 사람들이 내 아들의 관으로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며느리의 감정 영위 수업을 관찰했다. 서연은 적절하면서도 몸에 잘 맞는 디자이너 검은색 드레스를 완벽하게 차려입었다. 그녀의 머리는 차분한 웨이브로 다듬어졌고 화장은 미묘하면서도 흠잡을 데 없었다. 방수 마스카라는 그녀가 이따금 마른 눈을 수놓은 손수건으로 닦을 때 드러났다. 그녀는 계산된 간격으로 내게 기대어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걸 태우 씨가 고마워했을 거예요. 또는
태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같은 말을 속삭였다.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비통에 잠긴 미망인과 상심한 어머니가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을 서로 지지하며 슬픔의 연합 전선처럼 보였다. 오직 나만이 그녀가 내 어깨에 얼마나 가볍게 기대고 있는지, 중요한 사람이 다가오는 순간 바로 자세를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오직 나만이 그녀의 눈이 끊임없이 방을 훑으며 조문객들의 사회적, 재정적 지위를 평가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오직 나만이 태우의 부유한 고객들에게 말할 때와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말할 때의 목소리 변화를 감지했다. 하지만 내 관심은 주로 다른 쪽 옆에 앉은 민준에게 향했다. 그의 작은 몸은 가끔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떨렸다. 그의 어머니와 달리 내 손주의 슬픔은 꾸밈없고 진실했다. 얼굴은 진심으로 흘린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팔로 그를 감싸고 아버지가 들어있는 관을 바라보는 그에게 휴지와 조용한 위안을 건넸다. 아빠가 정말 저 안에 있어요? 그는 예배가 잠시 소강 상태일 때 속삭였다. 아빠의 몸이 거기에 있단다. 나는 다정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아빠를 아빠로 만들었던 특별한 부분, 아빠의 사랑, 생각, 영혼은 늘 너와 함께 있어. 민준이는 많은 어른들보다 이 구분을 더 잘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아빠가 절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도 그렇게 믿는단다. 나는 새로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서현은 나를 가로질러 몸을 기울였다. 민준아, 똑바로 앉아. 사람들이 보고 있어. 나는 내 팔 아래서 그의 작은 어깨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의 감정 상태보다 겉모습에 대한 이런 걱정이야말로 태우가 지난 1년간 민준이의 양육을 점점 더 내게 맡겼던 이유였다. 예배 후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는 행렬은 끝이 없었다. 태우는 그의 로펌 동료들, 그가 도왔던 고객들, 이웃과 친구들에게 사랑받았다. 각자 그의 친절함, 성실함, 은근한 유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당신 아들 덕분에 이혼할 때 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한 여자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힘들어 한다는 걸 알고는 수임료를 깎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정 상담가도 연결해 줬어요. 다른 변호사들이 모두 거절한 제 차별 사건을 태우 변호사님만 맡아주셨어요. 한 나이든 신사가 말했다. 그분은 수임료보다 정의에 더 관심이 있었죠. 이런 증언들은 쓰라린 내 마음에 달콤한 위안이었다. 내 아들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았고 세상의 변화를 만들었다. 나는 민준이가 언젠가 소중히 여길 것을 알기에 각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기억에 담아두었다. 접수 시간 내내 나는 서연이 키가 크고 값비싼 옷을 입은 내가 모르는 남자와 낮은 목소리로 열띤 대화를 나누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다가서자 그들은 부드럽게 떨어졌고 서현은 그를 태우의 부동산 투자 동업자인 간구진이라고 소개했다. 애도를 표합니다, 이 여사님. 그는 짧고 사무적인 악수를 하며 말했다. 태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거짓이 있었고 서현의 손이 잠시 그의 팔에 닿는 방식은 사업적 관계 이상의 친밀함을 암시했다. 나는 이 관찰을 따로 기록해 두었다. 내 교수로서의 두뇌는 슬픔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행동의 세부 사항을 분류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피로가 나를 덮치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감정적으로 지쳐 장례식장 개인실 소파에서 잠들었다. 내가 그의 양복 재킷을 담요처럼 덮어주는 동안 태우의 변호사 정훈이 조용히 다가왔다. 선우 여사님, 잠시 따로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조문객들이 없는 외딴 구석으로 그를 따라갔다.
태우가 특정 사안에 대해 명확한 지시를 남겼습니다. 정우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즉시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준이에 대한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이 말,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잠든 손주를, 그리고 콤팩트 거울로 화장을 고치며 조문의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서현을 번갈아 보았다. 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해가 됩니다. 좋습니다. 내일 공식적으로 유언에 대해 만나야 합니다. 태우 씨가 어머니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망설였다. 어머니와 민준이 두 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질문을 하기도 전에 서현이 사회적 미소를 가득 머금고 다가왔다. 정훈 씨,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 일이 끝나는 대로 민준이를 잠시 데리고 떠나려고 해요. 힐링 여행이요. 유산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물론입니다. 정우는 중립적으로 답했다. 내일 2시에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떠날 준비를 하면서 나는 민준이를 팔에 안았다. 그의 가벼운 무게는 소중한 짐이었다. 서현은 도우려는 움직임 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부재중 전화가 17통이나 왔네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녀의 침착한 얼굴을 훑어보며 슬픔의 흔적이 없는 것을 알아차렸다. 부어오른 눈도 영혼의 피로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 심적인 고통의 물리적 징후도 없었다. 무슨 할 일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비난하는 대신 호기심 어린 어조를 유지했다. 삶은 계속되잖아요, 여사님. 그녀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고지서, 계좌, 알림. 태호 씨가 모든 것을 처리했는데 이제 다 저 혼자 해야 하잖아요. 우리도 아니고 민준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것도 아닌 고독한 저 혼자라는 말이 많은 것을 시사했다. 내가 민준이를 채태우자 서현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 민준이를 하룻밤 맡아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아들의 존재감이 나를 채찍질하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아들이 더는 지켜줄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말고 주에 깊게 지켜보라는 듯 했다. 민준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나는 잠든 손주에게 속삭였다. 어떻게든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때는 이 약속이 얼마나 예언적이고 어려운 일이 될지 알지 못했다. 의지에 대한 싸움 태우가 모든 것을 저한테 남겼어요. 장례식 다음 날 박정훈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있던 윤서연의 완벽한 침착함은 처음으로 무너졌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만족감, 혼란, 그리고 노골적인 분노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정훈이 유언의 조항들을 계속 읽어 내려갔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아닙니다. 정훈은 그의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정정했다. 김태우 씨는 윤서현 씨께 제주도 부동산, 메리디안 파트너스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남겼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정훈이 설명하는 상속 재산은 서연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대부분의 기준으로는 상당한 액수였지만 1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총액은 그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서현동에 있는 가족주택, 2대의 차량, 그리고 제1은행 개인 계좌는 그의 어머니인 이선우 씨께 유증됩니다. 정우는 유언장에서 직접 읽으며 우리 중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럴 리 없어요. 서현이 가로막았다. 그녀의 깔끔하게 정돈된 손톱이 가죽 팔걸이를 파고들었다. 그 집은 우리가 함께 샀어요.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요.
정우는 서류 한 장을 책상 위로 밀어보냈다. 집은 결혼 전에 태우 씨 이름으로만 구매되었습니다. 공동 소유로 전환된 적이 없습니다. 등기와 담보 대출 서류가 이를 확인해 줍니다. 나는 나 자신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표정을 숨겼다. 태우는 이 준비에 대해 내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4개의 침실과 민준이의 나무집이 있는 아름다운 주택은 서현이 아닌 나의 것이었다. 태우의 제네시스 세단과 레인지 로버도, 내가 알지 못했던 은행 계좌도 마찬가지였다. 그럼 민준이의 교육 자금은요? 서현은 약간 목소리를 높여 따졌다. 태우 씨가 늘 민준이 교육을 위해 돈을 따로 모아두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우 씨는 민준이의 교육비를 위한 신탁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윤서현 씨는 이 계좌의 수탁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서현의 질문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정우는 나를 잠시 쳐다보았다. 이선우 여사님께서 민준이의 양육과 교육에 관련된 모든 자금의 수탁자로 지명되셨습니다. 서현이 이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방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그녀의 눈 뒤에서 자산을 합산하고 옵션을 저울질하고 반응을 고안하는 계산이 일어나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었다. 말도 안 돼요. 그녀는 마침내 상심한 혼란을 전달하려는 듯 의도적으로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다. 그 밑에 들끓는 분노가 느껴졌다. 태우 씨와 저는 유산 계획에 대해 논의했어요. 저희가 합의한 것과는 전혀 다른데요. 정우는 헛기침을 했다. 유 원장은 3개월 전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태우 씨가 이 변경을 위해 저를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집행되고 증인도 있습니다. 3개월 전이라니요? 서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한테는 아무런 변경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태우 씨의 권한이었습니다. 정우는 간단히 대답했다. 나는 침묵하며 내가 듣고 있는 것의 의미를 곱씹었다. 3개월 전 태우는 은밀히 유 원장을 수정하여 내가 가족주택과 재정 자원을 갖도록 하고 서현의 특정 자산 접근을 제한했다. 이 시기는 태우가 특히 고민이 많아 보였던 시기와 일치했다. 그가 종종 민준이를 데리고 주말을 내 집에서 보내도록 했는데 이는 태우가 부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라 짐작했다. 무슨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서현은 연습된 듯한 호소력 있는 눈빛으로 내게 돌아섰다. 여사님, 태우 씨가 가족이 이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다는 걸 아시잖아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집이 있고요. 설마 민준이에게서 우리 집을 빼앗으려는 건 아니시죠? 이 미묘한 조종은 인상적이었다. 태우의 뜻을 따르는 행동을 마치 내가 그녀가 아닌 민준이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이 전술을 알아차렸지만 직접적으로 맞서지 않았다. 저도 당신만큼 놀랐어요, 서현 씨.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우는 개인 소지품, 자선 단체에 대한 특정 유증, 미리 준비된 장례 비용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을 계속 설명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서현이 테이블 아래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얼굴은 적절한 슬픔의 가면이었지만 이따금 계산의 번뜩임이 혼란스럽게 스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정우는 잠시 남아달라고 요청했다. 서현이 곧 다시 얘기하자는 굳은 약속을 내게 하고 떠나자 그는 사무실 문을 닫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더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태우 씨가 이것을 어머니께 사적으로 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읽은 후 내 아들의 익숙한 필체로 이름이 적힌 봉투를 내게 건넸다. 내 손은 그것을 받는 순간 떨렸다.
제가? 나는 봉투를 가리켰다.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읽으세요. 정훈은 조언했다. 그리고 여사님. 그는 전문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덧붙였다. 태호 씨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믿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핸드백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비에서 나는 서연이 안내 데스크에 등을 돌린 채 열띤 통화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녀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멈춰 섰지만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완전히 뒤통수 맞았어. 그녀는 낮지만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 차, 심지어 민준이 교육 기금 접근권까지. 아니, 내가 뭔가 의심한다고는 생각 못했을 거야. 분명 그 어머니 영향일 거야. 물론 싸울 거야, 우진. 이 가족에게 10년을 바쳤는데 무슨 휴양지 별장이나 보험금 따위로 끝낼 수는 없지. 나는 소리 없이 물러섰다. 서연이 나를 볼 수도 있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대신 계단을 택했다. 내 머리는 질문들로 가득 찼지만 한 가지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태우는 내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내 소박한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나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태우의 로펌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겠죠. 이런 짐을 안겨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분은 엄마밖에 없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한동안 위태로웠습니다. 멀어져 가는 관계는 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서연에 대해 민준이의 미래와 엄마의 안전이 걱정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두 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집, 차, 돈은 사실 엄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민준이에게 안정적이고 사랑 많은 부모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엄마를 조종하려 들 것입니다. 엄마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는 의심하고 있는지 절대 들키지 마세요. 지켜보고 기다리세요. 민준이의 양육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 주세요. 정훈에게 나머지 지시 사항과 제가 모아둔 증거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가 도울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저에게 사람을 명확히 보고 미리 계획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이제 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같은 자질을 믿습니다. 태우가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민준이가 볼 수 없는 새로운 눈물이 흘렀다. 태우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아들과 나를 보호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 이제 내 임무가 명확해졌다. 내 아들을 위해, 민준이의 미래를 위해 나는 이전에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한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것은 서연과의 의지와 조종에 대한 분명한 싸움이었다. 내 심리학 지식을 가장 중요한 곳에 사용할 때가 온 것이다. 태우의 유언장은 서연을 격분시키고 나를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조항들을 드러냈다. 내 아들은 왜 그렇게 많은 자산을 몰래 내 이름으로 옮겼을까? 그의 개인적인 편지는 서연에 대한 나의 최악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고 내게 신성한 임무를 부여했다.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준이를 보호하라. 그러나 계산적인 며느리를 능가하기 위해 나는 내가 아는 것을 숨기고 그녀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긴 게임을 해야 할 것이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다시 와요? 장례식 사흘 후 아침 식사 중에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이 내 마음을 찔렀다. 8살의 그는 죽음을 개념적으로 이해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지만 불가능한 기적을 바랄 만큼 아직 어렸다. 아이고, 우리 아가. 나는 다정하게 말하며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우리 얘기했던 거 기억하니? 아빠는 돌아올 수 없단다. 아빠 몸이
뇌동맥류 때문에 멈췄거든.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근데 가끔 아침에 처음 일어났을 때 잊어버려요. 토요일마다 아빠가 해주시던 라면을 만들어줄 것 같아서요. 나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다. 힘든 거 알아. 할머니도 매 순간 아빠가 그립단다. 이제 할머니가 토요일마다 라면 만들어줄까? 똑같진 않을 거예요. 그는 중얼거리더니 재빨리 덧붙였다. 그래도 좋아요. 나는 태우의 집, 즉 유언장에 따라 이제 내 집에서 민준이를 돌보기 위해 머물고 있었다. 서현은 모호하게 이 중요한 서류 작업을 처리 중이라고 했다. 사실 나는 그녀가 태우의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고 짐작했지만 이 생각은 속으로만 간직했다.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자 서현이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열쇠로 들어와 있었고 사업적인 애도를 표하는 듯한 세련된 검은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여사님, 그녀는 눈에 닿지 않는 뺨에 키스를 하며 나를 맞았다. 여기 계셔서 다행이네요. 앞으로의 일들을 논의해야 해요. 네, 물론이죠. 나는 나의 전략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예의 바르고 다소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커피 드릴까요? 네. 그녀는 이제 기술적으로 나의 부워킹 공간을 내가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보며 주방 아일랜드에 앉았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벅차요. 서류 작업도, 계좌도, 결정할 일들도요. 상상도 못하겠네요. 나는 속으로 들었던 분노에 찬 통화를 기억하며 내 역할을 연기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서현의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은 내 수능적인 태도에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가 곧 계산적인 따뜻함으로 바뀌었다. 여사님은 정말 친절하시네요. 사실 저는 모두에게, 특히 민준이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생각해 봤어요.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며 나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했다. 이 집에는 태호 씨와의 추억이 너무 많아요. 그녀는 연습된 듯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모든 방이 민준이에게 아빠의 상실을 떠올리게 해요. 민준이에게도 우리 둘에게도 다른 곳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게 더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앞에 커피잔을 놓았다. 이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문화지구 근처에 아주 멋진 아파트를 찾았어요. 근처에 좋은 학교들도 많고 미술관이나 도서관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커피를 저었다. 문제는 여사님, 태우 씨가 모든 걸 이렇게 정리해둬서 어머니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마치 이 대화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유언장 문제는 분명 어떤 착오나 오해인 것 같아요. 태호 씨가 일부러 저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시 굳어졌다. 변호사님과 얘기해 봤는데 태호 씨가 원했던 대로 어머니께서 집을 저에게 그냥 양도해 주시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들의 뜻을 빌려 나를 조종하려는 그녀의 시도에 분노하는 대신 사려 깊은 고려를 내비치며 눈을 크게 떴다. 알겠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런데 변호사님은 태우 씨가 3개월 전에 특별히 이런 준비를 위해 유언장을 수정했다는 사실에 대해 뭐라고 하시나요? 짜증이 스치는 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곧 이성적인 슬픔의 가면으로 돌아왔다. 태우 씨가 최근 몇 달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스트레스도 심했고 저희 가족의 최선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했죠. 나는 이 설명을 고려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분 모두 힘드셨겠네요.
네, 그랬죠. 그녀는 연극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렇기 때문에 태우 씨가 이 실수를 바로잡기를 원할 거라고 믿어요. 이제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민준이의 복지를 들먹이는 그녀의 비장의 카드가 예상대로 사용되었다. 나는 신중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내 대답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 당신의 걱정은 이해해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긴 채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요. 중대한 변화를 주기 전에 스스로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현의 미소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굳어졌다. 물론 어머니께서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찾은 아파트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빨리 정리하고 민준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치유를 시작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쉬울 텐데요. 나는 인위적인 긴급함을 조성하여 빠른 결정을 강요하는 판매 전술을 알아차렸다. 심리학과 학생들에게 협상 전략을 가르친 내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 민준이에게 이사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부드럽게 제안했다. 아빠와의 추억이 많은 이 집에 머무르는 것이 그에게 위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항상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서현은 부드럽게 반박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게다가 민준이는 이미 충분히 감정적인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녀가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부모로 포장하면서도 민준이의 감정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암시했는지 나는 알아차렸다. 태우의 편지가 내 기억 속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녀는 엄마를 조종하려 들 것이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나는 그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보며 인정했다. 며칠 동안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요. 물론이죠. 그녀는 자신이 진전을 이뤘다고 믿는 것이 분명했다. 주말 내내 생각하세요. 하지만 여사님, 그녀는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지금 상황에서 재정 문제가 걱정돼요. 태우 씨가 모든 것을 처리했는데 이제 신용카드 고지서나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유언장에 따라 이제 내 책임이었지만 이 언급은 속으로만 간직했다. 제가 가정회계를 검토하는 것을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나는 기회를 잡으며 제안했다. 함께 모든 것을 살펴볼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그냥 집 문제를 해결하면 민준이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우리가 마련한 자금에 제가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태우가 수탁자로 나에게 특별히 맡긴 교육 기금 말이다. 나는 그녀의 동기가 인간 행동 관찰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투명한지 깨달았는지 궁금했다. 다음 주에 더 얘기해요. 나는 대화가 나를 안심시켰다기보다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섰다. 민준이를 학교에서 데려오기 전에 좀 쉬어야겠어요. 서연이 떠난 후 나는 조용한 집에서 혼자 앉아 우리의 상호작용을 정신적으로 되짚어 보았다. 그녀는 내가 슬픔에 잠기고 다소 수동적인 나이든 여자로서 태우가 내게 맡긴 것을 포기하도록 조종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분명했다. 지금으로서는 그녀가 정확히 그렇게 믿도록 놔두어야 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정훈에게 전화했다. 정훈 씨가 모은 증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해야겠어요. 나는 서론 없이 말했다. 그리고 어떻게 더 모을 수 있을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윤서현은 집을 양도하라고 나를 조종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민준이의 복지를 감정적 지렛대로 삼고 순종적이고 슬픔에 잠긴 며느리 역할을 연기했다.
나는 그녀의 제안을 고려하는 척하면서 은밀히 방역을 계획하고 있었다. 태우는 그녀가 비열하게 싸울 거라고 경고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더 똑똑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몰랐다. 공연은 시작되었고 나는 이 위험한 연극에서 더 나은 배우가 될 작정이었다. 할머니, 엄마가 이번 주말에 부산에 같이 가야 한대요. 근데 저는 가기 싫어요. 태우의 장례식 일주일 후 민준이의 불안한 얼굴이 침대에 넣어주려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부산 여행에 대해 처음 들었고 즉시 위험 신호가 켜졌다. 부산? 나는 마음이 바빠졌지만 목소리는 담담하게 유지했다. 재밌겠는데? 민준이는 고개를 흔들고 봉제 공룡을 더 꽉 쥐었다. 엄마, 친구 우진 아저씨가 배를 가지고 있대요. 멋진 호텔에서 머무를 거래요. 그런데 저 월요일까지 학교 숙제가 있는데 아빠가 항상 제 숙제를 도와주셨거든요. 나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엄마한테 숙제 얘기는 했니? 그냥 건너뛰어도 된대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요. 그는 아빠라는 단어에 목이 메었지만 하지만 아빠는 제가 숙제를 건너뛰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빠는 항상 약속이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아버지 말이 옳아. 나는 이 대화를 마음속으로 기록했다. 내일 엄마랑 얘기해 볼게.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민준이가 잠들자 나는 정훈이 긴급한 용무를 위해 제공한 그의 집 전화번호로 전화했다. 부산이요? 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정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강구진 씨랑 같이요? 그를 아시나요? 나는 놀라 물었다. 어제 우리 회의에서 말했던 부동산 개발업자요. 태우가 걱정했던 그 사람이에요. 정훈의 어조는 신중했다. 이 여사님, 제가 추천한 가정 감시 시스템 설치하셨나요? 네, 오늘 기술자가 마무리했어요. 공용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제 핸드폰으로 알림을 보내는 보안 시스템이요. 나는 정훈의 조언에 따라 집 보안을 강화했지만 그 내재된 목적은 일반적인 슬픔에 잠긴 가족이 설치하는 것과는 달랐다. 좋습니다. 그 녹화 기능이 소중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태우 씨의 개인 파일에서 몇 가지 자료를 내일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서 패키지를 열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자 밀봉된 서류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서현과 그녀의 핸드폰에 우진으로 저장된 누군가 사이의 문자 메시지 인쇄본이 들어있었다. 지난 8개월 동안의 다양한 시점의 메시지였다. 태우는 자신의 법률 배경을 바탕으로 내가 질문하지 않기로 선택한 방법을 통해 그녀의 전화 기록에 접근한 듯했다. 이 메시지들은 충격적인 그림을 그렸다. 약 1년 전에 시작된 불륜, 만들어졌다가 깨진 계획들, 태우가 늦게까지 일하는 것에 대한 불만, 결혼 생활에 갇힌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민준이를 그들의 관계 계획에서 골칫거리라고 언급한 내용.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불과 2개월 전의 대화였다. 우진, 이 어정쩡한 관계를 언제까지 계속할 거야? 당신 떠날 준비가 됐잖아. 서현, 참아. 태우 이름으로 된 중요한 게 많아. 재정 상태를 먼저 좋게 만들어야 해. 작업 중이야. 우진, 발리 부동산이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기회인데. 서현, 날 믿어. 몇 달만 더 참아.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나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뒤로 물러앉았다. 이 메시지들은 단순히 불륜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현이 태우를 떠날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먼저 재정적 자산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태우가 이 메시지들을 발견하고 유언장을 변경한 것일까? 그것이 서현이 유언장 조항에 그토록 충격받은 이유일까? 봉투 안의 또 다른 서류는 태우가 의뢰한 사설 탐정 보고서였다. 서현과 간구진이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그가 그녀를 위해 구입한 선물들의 지출 보고서, 그리고 우진의 사업 거래에 대한 배경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 일부는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워 보였다. 마지막 항목은 태우가 정훈에게 쓴 자필 메모로 그의 죽음 3주 전에 작성되었다. 정훈아, 여기 내가 모아둔 모든 것이 있어.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다. 서현과 맞서는 것은 일이 잘못될 경우 민준이에게 접근하는 것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민준이를 보호해야 해.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자. 태우가 태우는 화요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들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정보를 무기로 나는 부산 여행에 대한 서현과의 대화에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나는 그녀가 민준이의 주말 가방을 가지러 올 때까지 기다렸다. 민준이가 부산 여행 계획 중이라고 하던데요. 나는 대립하는 대신 가볍고 궁금한 어조를 유지했다. 그냥 짧은 주말 여행이에요. 서연은 그녀의 명품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민준이에게 기분 전환이 될 거예요. 숙제 마감일 때문에 걱정하더라고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태우가 항상 학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아시잖아요. 서현의 미소가 굳어졌다. 주말 하루 쉬는 게 성적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여사님, 학교 상담 선생님이 슬픔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고 권장했어요. 나는 사려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아빠를 잃은 지 얼마 안 돼서 우진 씨와의 보트 여행이 너무 과하지 않을까 싶네요. 민준이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민준이는 괜찮을 거예요. 아이들은 적응력이 뛰어나거든요. 물론이죠. 나는 동의했지만 때로는 트라우마 기간 동안 익숙한 일상이 필요하기도 하죠. 만약 서현 씨 계획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민준이를 여기 데리고 있으면서 숙제를 마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눈 뒤에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이 없는 주말의 자유와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고맙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이번